서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곧 매수를 고려 중이라면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국민들이 지금처럼 부동산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집값부터 환율, 금리, 심지어 사회적 기대감까지 모든 요소들이 완벽한 폭풍, 퍼펙트 스톰처럼 한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무서운 것은 금융 차트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침묵 그 자체에 있습니다. 주택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도,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줄 서는 긴 행렬도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눈앞에 명확하게 드러난 위기는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위기의 부재가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IMF 사태가 발생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오늘의 리스크가 그때보다 더 크다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위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은행이나 대기업이 먼저 무너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쓰러지는 것은 바로 당신, 즉 주택을 구입한 개인들일 것입니다. 1997년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에 잠식되었습니다. 원화 가치는 폭락했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했으며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거주할 집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기 위해 40년짜리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직 상태는 아니지만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에 질식할 지경입니다. 파산하지는 않았을지언정 희망은 서서히 고갈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글은 서울 주택 구매자 중 90%가 간과하고 있는 결정적인 리스크들을 명확하게 짚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여 저를 응원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7년 IMF 사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오늘날의 상황이 왜 1997년 위기보다 더 위험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의 향수를 걷어내고 경험자의 냉철함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 11월, 한국은 공식적으로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원화 가치는 불과 몇 주 만에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대우와 같은 거대 그룹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졌고 실업률이 급등하며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국민들은 한 끼 식사를 아껴야 했으며 심지어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하여 국가를 구하려 했습니다. 그 시절은 매일 아침길을 나설 때 당신의 회사가 오늘까지 영업하고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다음날 식탁에 온전한 밥상이 차려질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97년 IMF 사태는 지금처럼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위기는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거의 언급되지 않는 세 가지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당시 주택 가격은 높지 않았다. IMF 당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일반 중산층 가정이라면 수입을 3년에서 5년 정도 모으면 충분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을 15년을 모아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빚을 갚아야만 겨우 주거 공간을 소유하게 되는 상황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집은 여전히 거주하는 곳의 목적이 강했으며 투기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진실, 국민들은 빚이 거의 없었다. 당시만 해도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는 문화는 대중화되지 않았습니다. 부채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저축한 돈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습니다. 설령 대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규모는 밤에 잠을 설치지 않을 만큼 아주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진실, 금리는 높았지만 대출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맞습니다. 당시 금리는 한때 15%에서 20%에 육박했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해도 끔찍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주택 구입을 위해 돈을 빌린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출이 필요 없었습니다. 매달 상환해야 할 원리금 압박도 없었고 금리가 오를 때마다 잠 못 이루는 상황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아무리 요동쳐도 대부분의 가정은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상황을 보셨을 것입니다. 집값이 소득 대비 5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주택 구매자의 80%가 목까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IMF 때와 달리 이번에는 국민 개개인이 이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사태는 기업과 은행을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충격은 주택 구매자들, 매달 빚을 갚아나가는 젊은이들, 그리고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 곧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 믿는 모든 가정에게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IMF 때가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날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훨씬 더 조용하지만 그 위험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현재 서울, 1997년 IMF보다 더 큰 4가지 핵심 리스크. 1997년 IMF는 예고 없이 찾아온 갑작스러운 폭풍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이 직면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조용한 잠식의 파도입니다. 천천히 후퇴하며 국민들의 자산과 희망을 한 겹 한 겹 갉아먹고 있지만 그 누구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위험 말입니다. 명중 오늘 우리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뒤덮고 있는 4가지 극단적인 위험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서 현실화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역사상 최고치를 찍은 서울 집값. 집은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의 주택 가격은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강남, 서초, 용산 등 주요 중심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 84스퀘어미터 기준은 이미 15억 원,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당신이 50세가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하더라도 아파트는 여전히 잡을 수 없는 꿈에 불과합니다. 프라이스 인컴 레이시오, PIR,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IMF 당시 한 가정이 3-5년치 소득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소득을 모아도 15-20년이 필요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주택이 이미 평범한 사람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영역으로 벗어났다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주택은 더 이상 삶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대신 오직 부유층만이 접근할 수 있거나 혹은 문턱을 넘기 위해 평생을 빚에 시달릴 각오가 된 젊은 세대들만이 겨우 감히 넘볼 수 있는 투기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1997년에는 5년 동안 저축한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은퇴할 때까지 일해도 그 대출금을 전부 갚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OECD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30에서 40년의 짐. 한국에는 묘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당신은 부자가 아닐 수는 있지만 분명히 빚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택 구매자의 거의 70에서 80%가 주택 가치의 60에서 80%를 대출로 충당하며 상환 기간은 무려 30년에서 40년에 이릅니다.
시민들은 이제 헤어나기 어려운 악순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집값 대출 필수, 과도한 대출 자금 충격에도 쉽게 붕괴, 금리 소폭 인상 즉시 숨막히는 고통 유발. 두려운 것은 집값 하락 자체가 아니라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사람들이 가난을 감수하며 살았다면 이제 많은 이들이 빚을 갚기 위해 삶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입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겨우 충당됩니다. 삶 자체가 은행과의 40년짜리 계약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음은 금리, 이자율과 환율 숨통을 조이는 이중 타격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금리만 내려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높은 집값과 부채와 더불어 금리와 환율은 전례 없는 혹독한 이중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하락하면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여 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약세를 더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금리를 인하할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사에서 6% 수준을 유지하며 2020년 저금리 시대에 비해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파는 무엇일까요? 고금리가 장기화될 때 차입자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짐,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자산가치 상실, 하락, 이 현실화됨, 부동산 거래가 동결되어 매매가 불가능해지고 시장에서 빠져나올 기회조차 얻기 힘듦. IMF 외환위기 때는 금리가 높았지만 단기적이었던 것과 달리 지금은 고금리가 단기가 아닙니다. 2에서 3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위험한 요소는 바로 신뢰입니다. 집값 하락도 아닙니다. 높은 금리도 아닙니다. 바로 시장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소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전례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택 구매 포기, 그들은 더 이상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투자자들의 철수, 폭탄을 떠안을까 두려워 아무도 추가 매수에 나서지 않습니다. 거래 동결, 시장이 완전히 멈춤 상태에 빠집니다. 신뢰야말로 시장의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동맥입니다. 이 흐름이 멈추면 아무리 훌륭한 아파트라도 그저 악성 재고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가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지금 소리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위기의 장기화, 잠재적인 침투성, 그리고 전방위적인 영향이 1997년 IMF 사태보다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큰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시장이 흔들릴 때 누가 먼저 쓰러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두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만 무너지는 사람들은 매우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당신이 짊어진 대출, 집을 구매한 이유를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위험도가 높은 세 그룹 중 한 곳에 속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2020년, 2022년 사이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갓 끓어오르는 냄비물처럼 펄펄 끓던 때였습니다. 사상 최저금리 2% 미만, 코로나19 이후 경기 부양책,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FOMO 심리 확산 결과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기 위해 은행, 부모님, 심지어 비공식적인 경로까지 동원하여 빚을 내 서울 주택 구매에 몰두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서 집을 산 것이 아니라 기회를 영원히 놓칠까 두려워서 집을 샀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거품의 정확한 정점에서 집을 샀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격은 조정되기 시작했고 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들은 자산가치 하락과 부채 부담 증가라는 두 가지 힘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다음은 변동금리 대출자들입니다. 변동금리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말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러웠으나 이후에는 숨통을 하나하나 조여옵니다. 만약 2021년에 7억 원을 연 2.5% 금리로 빌렸다면
월 상환액은 약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5%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월 상환액은 350만 원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치솟았으며 다시 낮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대출 중 60%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이는 수백만 가구에 걸쳐 거대한 잠재적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 1%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당신은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상환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개인 파산의 물결이 도미노처럼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 목적 혹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입니다. 시장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거주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 그리고 투기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 서울에서는 오직 임대를 주기 위해 혹은 가격 상승을 기다리기 위해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학가 주변, 홍대, 이대 등의 소형 스튜디오, 원룸, 매입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 잠실, 노원 등의 노후 주택 매입하지만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가격 정체 또는 하락으로 인해 시세 차익 기대가 사라짐.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대출 이자 비용이 임대소득을 훨씬 초과함. 거래 자체가 실종되어 현금화, 매도를 통한 탈출이 불가능해짐. 그들은 단순히 집에 갇힌 것이 아니라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헛된 환상에 갇혀버렸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2021년에 주택을 구매한 한 젊은 세대를 가정해봅시다. 주택 가격 12억 원 80% 대출 9억 6천만 원, 변동금리 적용 30년 상환 예정, 초기 월 상환액 200만 원. 하지만 2024년 현재 금리 인상 월 상환액이 300만 원으로 급증. 주택 가격은 10억 원으로 하락. 자산가치 손실 발생. 매도 불가능. 빚의 굴레가 끝없이 이어짐. 직장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비는커녕 휴식도 사치이며 미래에 대한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1997년 IMF 위기, 일자리는 잃었지만 집은 지켰고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직장은 있지만 집을 잃고 미래에 대한 믿음, 신뢰까지 상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부숴버리는 거대한 파도가 아닙니다. 이는 조용하고 은밀하며 끈질기게 흐르는 지하수와 같습니다.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깊이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997년 IMF 때는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했어도 최소한 주거지는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현명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타이밍에 신뢰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무너진다면 다시 일어서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당신은 방금 제가 언급한 숫자들, 즉 주택 가격, 부채 비율, 이자율 등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여전히 그 아파트를 붙잡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괜찮아, 서울인데 뭘 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이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손절매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세 가지의 극도로 위험한 착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착각들은 공식적으로 글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대화 속에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든 순간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착각 1. 서울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특히 중산층 사이에서 한국 사회에 암묵적으로 퍼져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든 상관없이 서울의 주택 가격은 결코 하락하지 않는다. 그들이 의존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권력, 정치, 문화의 중심지라는 위치적 특성. 젊은이, 학생, 노동자로부터 나오는 항상 높은 주택 수요. 과거 수차례 경험했던 강력한 집값 상승 기록,
그러나 이 믿음은 현재의 현실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가위표 현실은 이렇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해 서울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음, 젊은 세대가 서울을 떠나 지방이나 해외로 이동 중 특히 강북, 노원 등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 재고가 급증하고 있음, 어떤 지역도 조정에서 면역될 수 없습니다. 서울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전면적인 붕괴, 세프를 겪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일자리나 편의 시설 측면에서 매력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집값이 얼마든지 강력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착각이 국가가 구원해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음의 믿음에 매달립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개입하여 자금을 투입하고 금리를 낮추어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다. 이 믿음은 과거의 시장 구제 사례들에서 비롯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부양책,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시장 지원 조치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위표 현실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지원할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음, 공공부채 증가와 막대한 재정 적자 국가의 현재 최우선 순위는 것이 경제 안정, 인플레이션 억제, 원화 가치 방어임, 주택 가격 구제가 아님 1997년 IMF 사태는 누구를 구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시스템 자체만이 보호받을 것이며 개인 자산은 스스로 생존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은행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점에 대출받은 개인은 아무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착각 3. 오래 버티면 무조건 승리한다. 이것은 주택 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되풀이하는 주문일 것입니다. 집값은 시간이 지나면 오르기만 한다.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이긴다. 맞습니다. 만약 당신이 버틸 체력이 충분하다면. 틀렸습니다. 만일 당신이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지 못했다면. 가위표 현실은 이렇습니다. 향후 10에서 15년 동안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입할 것입니다. 주택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 고금리 지속, 임대료 하락, 임대 투자 매력도 상실, 수입이 그에 맞춰 증가하지 않는다면 젊은 세대는 당신의 자산을 매입할 능력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오래 보유하는 것이 승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자산이 매일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다면 말입니다. 주택 가격은 주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회비용, 세금, 유지보수 비용, 이자율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특히 시장 심리가 중요합니다. 이 착각들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유효했지만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믿음들입니다. 1997년 IMF는 한국 국민들에게 저축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위기는 우리에게 소유, 자산 보유에 대한 사고방식을 강제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단 큰 파도가 다가오는 것을 목격했다면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헤엄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위기는 무모하게 위험을 감수할 때도 아니고 맹목적인 낙관론을 펼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방어적 사고방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가위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패닉에 빠져 투매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인지한 후 극단적인 상태에 빠지곤 합니다. 급하게 헐갑의 주택을 처분하거나 부동산 관련 자산을 모두 청산하고 심지어 모든 현금을 인출하여 투자 자체를 망설이는 행위. 까만색 느낌표, 이것은 고점에 폭탄을 떠안는 것만큼이나 큰 실수입니다.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운전대를 부러뜨릴 만큼 패닉에 빠질 때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은 스티어링 휠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잡고 미세하게 조작해야 할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 방어, 액티브 디펜스, 태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국면에서 당신 자신과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지극히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현실적인 3가지 생존 전략을 소개합니다. 레버리지 축소, 빠를수록 좋습니다. 금융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수익을 배가시키지만 하락할 때는 위험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만약 주택 가치의 60% 이상을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면 심각하게 다음 사항들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출금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가? 다른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가?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은 내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금 및 달러 비축, 투기가 아닌 생존을 위해서 현금은 위기 상황에서 왕입니다. 이 말은 지금처럼 절실하게 다가온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다음 규모의 비상자금을 구축하십시오. 6에서 12개월치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현금, 환율 변동에 대비하여 일부는 미국 달러 또는 금로 보유. 위기 속에서 현금을 가진 자는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우량 자산을 헐값에 다시 사들일 기회를 잡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주택을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닙니다. 100% 현금으로 구매하며 시장 압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지금 당장 부동산 투자를 멈추십시오. 이것은 급매물 사냥꾼, 딜헌터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조언이겠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택 가격은 아직 바닥에 닿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언제 하락할지 불확실합니다. 시장의 거래 자체가 얼어붙어 있습니다. 시장이 정지된 시점에 매수하는 것은 저가 매수가 아니라 리스크를 더 껴안는 행위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시장의 바닥을 잡는 것은 감,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와 시장의 주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싸다는 소문이 돌 때 매수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를 기다립니다. 전등 생존 사고방식, 지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큰 파도 속에서 살아남는 자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느리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헤엄칠 줄 아는 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엄청난 수익, 이익 실현, 혹은 자산 2배 불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확고한 포지션 유지, 원금 손실 회피, 지급 능력 상실 방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당신은 이미 나머지 80%의 사람들보다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더 이상 벼락부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보전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 IMF는 폭풍 후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서서히 물이 빠지는 썰물입니다. 그리고 물이 완전히 빠지고 나서야 누가 옷을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위기는 폭풍처럼 요란하게 몰아치고 격렬하지만 빠르게 지나갑니다. 또 어떤 위기는 썰물처럼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가오지만 물이 빠지고 나면 그 아래 썩어있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비명을 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아파트, 하나하나의 대출, 서울 내 집 마련의 꿈을 품었던 젊은이들 하나하나가 지난 10년 동안 키워진 환상에 대해 조용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까만색 느낌표 위험은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느리고 끈질기게 다가와 우리를 마모시킵니다. 1997년의 충격과는 다릅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장기적인 미끄러짐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주택을 매수하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빚을 지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부동산을 깨지지 않는 믿음으로 여기고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옳고 그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으나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미래로부터 당신의 가족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현금을 보유하십시오. 부채를 줄이십시오. 생존하십시오. 그리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만약 당신이 서울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다면 자산을 방어하는 방법에 대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파도는 이전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을 모두 휩쓸어 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